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북한 군용기가 전술 조치선을 넘고 미사일과 방사포까지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의 도발과 우리 정부의 대응책까지 안보 전략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망사용료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도 국내 인터넷망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건데요. 구글과 넷플릭스가 이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킬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북한 도발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9.19 군사합의서에 지정한 사격 금지 구역인 동서해 완충구역에 포탄 170여 발을 쏟아부었습니다. 지난 2018년 군사합의 이후 최대 규모의 사격인데 이와 함께 4년여 만에 처음으로 북한 군용기가 우리 군의 전술 조치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먼저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부터 5분 동안 북한이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등 13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방사포는 북한판 MLRS 다연장 로켓으로 짧은 시간 안에 다량의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1시간 30여 분 뒤인 새벽 2시 57분, 이번엔 북한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발사된 포탄은 모두 동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이북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구역이 2018년 맺은 9.19 군사합의서상 사격 금지 구역인 해상 완충구역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남북은 그동안 해당 수역을 향해 포사격 훈련을 중단해 왔는데 북한이 이를 어긴 겁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은 또 새벽 1시 4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과 포사격 직전인 어젯밤 10시 반부터 오늘 새벽 0시 20분까지는 군용기 10여 대를 전술 조치선 이남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전술 조치선은 유사시에 대비해 우리 군이 설정해 놓은 공중 감시선인데 북한이 이를 넘어 비행 금지구역 북방 5 내지 7km까지 근접 비행한 건 군사합의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 군은 F-35A를 포함한 공중 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비례적 대응 기동에 나섰고 국방부는 이후 군 통신선으로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이 동시다발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면서 방사포 발사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킬체인을 포함한 한국형 삼축체제는 유효한 방어수단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9.19 군사합의를 유지할 것이냐는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도발이 9.19 위반이라고 비판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은 먼저 북한이 무차별 도발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빈틈없이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방사포 발사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위반은 맞다면서 도발 행위를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이 지금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9.19 협의 위반인 거는 맞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위반이라고 언급한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9.19 합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지 시선이 쏠리는데요.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남북 간 합의는 존중한다는 입장이고 당연히 북한도 존중해야 한다면서 다만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한 만큼 앞으로 합의가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는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런 물리적인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 공세와 대남 적화 총회를 위한 사회적 심리 공세가 뒤따른다고 대적관을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서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이런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이런 헌법 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도발 수준을 더 높일 경우 선제 타격도 검토하느냐는 질문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선 즉답하지 않고 대신 삼축 체제는 유효한 방어 체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 준비해갖고 온 삼축 체제라는 것이 언론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해졌다 이런 평가도 하는데 그건 우려가 반영된 거라고 보고 삼축 체제는 유효한 방어 체계입니다. 한국군의 북핵 미사일 대응 체제를 말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는 유사시 북핵과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또 탄도미사일을 대량 발사하는 대량 응징 보복까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북한 도발에 따라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도 긴급 개최됐죠. 그렇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아침 보도자료를 통해서 윤 대통령에게 도발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한 뒤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원들은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우리의 정당한 사격 훈련을 빌미로 9.19 군사합의 위반까지 하면서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을 감행하고 위협비행, 탄도미사일 불법 발사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또 이런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안보리 이사국들의 책임 있는 역할도 촉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정된 호국 훈련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자 우리 정부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독자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추가 도발 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새로 발표된 독자 제재 내용 전해주시죠. 네, 우리 정부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 조치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며 향후 북한의 도발에 따라 또 제재의 효과성을 위해 독자 제재를 추가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 호주, EU 등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조율하면서 제재의 효과성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지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이미 독자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들을 중첩 지정한 것으로 미국, 일본 등과 보조를 맞추며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과 또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제2자연과학원 선양대표 강철학과 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정만 등이 포함됐고요. 기관 16곳은 대량 살상무기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총출, 선박, 광물, 원유 밀수, 그리고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로켓공업부, 고려항공무역회사, 국가해사감독국, 화성선박회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 거래 또는 금융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0년부터 이미 남북 간 교역이 금지된 상황이어서 이번 조치는 실효성보다 상징성이 더 크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도 전화 협의를 통해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양자 그리고 3자 간 소통과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등 대북 조율을 더욱 촘촘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지난밤 북한 도발을 두고 정치권은 일제히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도 분명히 드러났는데요. 이번에는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북한 도발에 대한 여야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이번 도발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완벽하게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SNS를 통해 지금의 북핵 위기는 문재인 정부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합작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9.19 남북 군사 합의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김정은의 처분에만 맡기는 허황된 거짓 평화쇼였다. 민주당은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대북 독자 제재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정부의 위기 대응도 아쉽다고 평가했는데 이재명 대표 역시 아침 회의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 여당이 민생보다는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어제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을 두고도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죠. 네, 당시 정부의 대응이 부실했고 조직적인 은폐, 왜곡 정황까지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인데요. 민주당은 이미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원이 기습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건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 감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비열한 정치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에서 주어진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감사원 감사 결과는 근거가 부족하고 절차도 어겼다며 고발 조치와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월북이 맞다는 게 군의 보고였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며 감사원에 힘을 실었습니다. 잦은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해 당시 청와대와 정부가 조작한 사건이었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가 곧 보일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국회 국정감사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오는 24일까지인 국회 국정감사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위와 정무위원회 등 모두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사실상 이재명 국감 양상을 보였는데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한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발언이 허위인지를 두고 여야가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양평 땅 개발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역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다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 9.19 협의 위반인 건 맞습니다. 네, 연일 도발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북한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간대별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군용기가 우리 그 비행 금지 구역까지 근접했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이례적이죠. 사실상 9.19 합의가 되고 난 뒤에 육상, 해상, 공중에 각각 이 금지구역을 설정을 했거든요. 그게 소위 말해서 적대행위 금지구역이라고 하는 건데 하늘에서도 이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아주 세부적으로 해놨습니다. 전투기는 동부 지역에서는 몇 킬로까지, 서부 지역에서는 몇 킬로까지, 그다음에 헬기는 몇 킬로, 그리고 드론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몇 킬로, 전부 다 이게 이제 군사 분계선 MDL이라고 하는 밀리터리 디마케이션 라인이죠. MDL로부터 각각 몇 킬로 남쪽, 북쪽으로 각각 그쪽에는 비행을
금지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 전술 조치선을 넘은 거거든요. 네, 그 전술 조치선이라는 게 어떻게 구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전술 조치선은 우리가 설정한 거예요. 네. 이것은 남북한 간에 설정이 된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니고요. 우리가 설정한 전술 조치선은 이제 넘어왔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남북한 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네. 우리는 그 전술 조치선을 보고 적각 넘어오면은 비행기가 떠도록 돼 있으니까 우리가 대응하기 우리 위한. 스스로 정한 거고요. 네. 남북한 간에 합의한 것은 남북한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네. 그 비행 금지 구역은 이번에 어젯밤에 가까이는 왔지만 넘지는 않았다. 그래서 적어도 북한이 전투기를 출동시킨 것은 예. 이게 남북한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보죠. 위반은 아니다. 그런데 비행금지 구역 5km 부근까지 접근했단 네, 말이죠. 상당히 가까이 접근을 네. 했는데 일단 북한 군용기를 식별한 뒤 우리 공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서 대응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예, 뭐 대응은 잘했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이제 북한이 전투기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세 번째 띄운 거잖아요. 한 예. 번은 12대를 띄우면서 전폭기 4대 IL-28이라고 하는 전폭기 4대하고 전투기 8대하고 12대 띄웠고 또 150대를 한꺼번에 이렇게 띄운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는 10대를 이렇게 띄웠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이제 북한 스스로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전술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 수단이 네. SRBM이라고 하는 단거리 미사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바로 IL-28이라든지 전투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전술 핵무기에 실어 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세 번째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의미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북한이 사실상 다양한 이 국제 제재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것이 바로 유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유류가 굉장히 부족할 텐데 전투기하고 폭격기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150대씩 띄우고 10대씩 띄워서 이게 의문이 되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선전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대북제재에도 끄덕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대북제재 아무리 해봐라. 우리 아무런 문제 없이 이거 견뎌내고 있어. 이것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전투기가 띄웠지만 150대 뜬 날도 그렇고 어제 전투기도 그렇고 기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어떤 기종들은 6.25 때 사용했던 기종도 있어요. 사실상 뭐 어떤 보도에 의하면 그 중에 150대 떴을 때 한 대 추락도 하기도 하고 몇 대는 떴다가 바로 이제 그 비행장으로 복귀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몇 년 됐어요. 40년 넘어된 전투기들이잖아요. 노후화돼 가지고 A 전투기에서 이 부속품 빼가지고 B 전투기에 집어넣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그걸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F-35가 떴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헤비급하고 초등학생하고 건투 시합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마다 한미 간에 얼치 포커스 이제 쉴드 훈련도 하고 이렇게 훈련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훈련하잖아요.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양쪽의 전투력을 이렇게 대비시켜 가지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동태적으로 이걸 분석을 하거든요. 그 분석할 때 하면 북한 공군기는 금방 사라져요. 그 정도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공군기 그는 엄청난 그 성능을 자랑을 하죠. 비록 북한의 전투기가 한 800대 정도 되고 한국 전투기는 400대밖에 안 되지만 양쪽으로는 반밖에 안 되지만 가지고 있는 그 질적인 것은 뭐 정말 좀 표현이 그러긴 합니다만은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그런 성능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봐야죠. 공대공 전력에서는 우리가 월등히 성능이 뛰어나지만 그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투발 수단만 보여줬다면 핵에 대한 운반 수단도 보여주는 그런 의도도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렇죠. 그걸 뭐 끝까지 이제 우리 한국 영공까지 와가지고 발사 안 해도 되거든요. 북한 영공에서 발사해도 되니까요. 이번에 조금 더 눈에 띄는 게 이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부분. 그러니까 포격 사격을 완충구역에 했는데 이 완충구역이 어느 지역, 어떤 지역을 의미하고 또 포격 사격을 한 그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도 좀 분석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포격 사격한 것은 이제 완충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적대 행위 금지 구역을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완충구역이라고 표현은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해상으로도 제가 그런 금지 구역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해가 있고 동해가 있는데요.
그 이제 이 서해 쪽은 우리 NLL을 기준으로 해요. 이게 이제 해상 분계선이잖아요. 예. NLL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한국이 한 85km 정도가 되고 북한 쪽이 한 50km 정도가 될 거고요. 동해는 그냥 오른쪽으로 쭉 꺼여니까 북쪽, 남쪽이 각각 40km씩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는 사격 같은 거 하지 말고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라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북한이 어제 서해상으로 뭐 이렇게 몇 발 쏘았습니까? 한 80발인가요? 쏘고 또 동해상으로도 40발. 서해로 130여 발, 130발, 동해로 40여 발. 그 170여 발을 쏘았는데 서해 쪽으로 쏜 것도 지금 9.19 군사합의 위반된 거고 네. 동해 쪽으로 쏜 것도 9.19 군사합의 위반된 건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2019년, 2020년도에도 한 번씩 있었거든요. 네. 서해 지역의 창린도라고 하는 데서 네. 거기서 이제 사격을 했으니까 그때도 한 번 위반을 했고 2020년도에는 GP에서 사격을 했으니까 그때도 위반을 하고 어젯밤에는 왼쪽에 잠은 쏘고 오른쪽에 잠은 쏘주니까 3번, 4번 그렇게 북한이 지금 직접적으로는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라고 봐야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2년 만에 북한이 세 번째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건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위반을 해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예,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조금 이거는 갑작스럽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어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쭉 그려보면 일단 전투기가 먼저 떴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서해 쪽에다가 130발 먼저 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SRBM 쏘았어요. 예. 그리고 오른쪽에 또 좀 있다가 오른쪽에서 30발 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한꺼번에 뭔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걸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왼쪽 오른쪽이 같이 쐈을 거고요. 네. 네. 그 사이에 섞어 쏘기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하면 SRBM도 그 시간대에 같이 쐈을 텐데 이게 서쪽으로 먼저 쏘고 SRBM 한 발 쏘고 또 좀 있다가 오른쪽으로 쏘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북한이 이렇게 계획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왜 계획된 것이 아니냐 하면 어제 이제 사실은 미군 부대에서 주한미군 부대죠. 제2사단에서 가지고 있는 포병 부대가 있습니다. 예. 그 포병 부대가 MRRS라고 하는 다련장 포병 부대예요. 예. 이게 이제 사거리가 한 30km 정도 나가고 한 번 쏘면은 12발이 한꺼번에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사격을 한 10시간 정도 하니까 예. 이걸 계속해서 이제 사격 연습을 한 거거든요. 사격 연습을 하니까 북한은 감시 수단이 없잖아요. 한국은 여기 보면은 뭐 정찰 위성도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고고도 감시 정찰 수단도 있고 또 중고도도 있고 저고도도 있고 고도마다 다양한 수단의 감시 정찰 기구들이 있어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100% 보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북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드론 정도밖에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이게 혹시 한국군이 9.19 군사합의 위반하고 그냥 쏘아대는 거 아니냐. 나도 그냥 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어제 이렇게 급작스럽게 대응한 측면이 좀 강하다. 그래서 북한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한국이 오히려 뭐 포병 그거 못 쏘도록 돼 있는데 이거 쏘았구나. 그래 나도 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쏘았는데요. 포병이 못 쏘도록 돼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군사 분계선 MDL부터 5km 네. 그 안에서는 사격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예.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예. MDL로부터 북쪽 5km 내에서는 못 쏘도록 돼 있는데 어제 이제 미군이 사격 연습한 것은 그보다 훨씬 후방이에요. 예. 근데 소리는 MLRS니까 12발이 한꺼번에 날아가서 한꺼번에 터지니까 다련장포. 북한도 다 예. 들리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게 보고가 됐을 거고 보고가 유선으로 계속 이제 되는 과정에서 이거 우리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쏴라 했는데 서해는 그나마 대응을 했는데 동해가 안 되니까 우선 뭐 단거리 미사일 쏘고 그리고 좀 있다가 이게 30발 정도 동해에서 포병 사격하고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의 그 포사격에 대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네네. 있어서 네. 아무래도 우발적인 부분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내놓으셨는데요. 뭐 7차 핵실험 임박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5년 만에 그 대북 독자 제재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런 의문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상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대북 독자 제재 뭐 15사람, 또 기관은 16군데 이게 하긴 했는데 5년 만에 이제 한 거죠. 했는데 대부분이 WMD를 개발하거나 관여한 또는 대북 제재를 이게 관여한 대북 제재를 위반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나 기관들에 대해서 했다라고 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효과는 없지요. 이제 뭐 그 사람들이 한국 금융 계좌를 이용할 일도 없고 뭐 없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지는 것은 결국은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예. 우리도 이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하고 북한한테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실효성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라는 분석이신데 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제재가 북한을 더 자극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예, 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양쪽이 다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에스컬레이션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2017년 상황을 보더라도 이런 에스컬레이션이 계속되어 왔거든요. 이제 북한이 화성 12형 뭐 3발 쏘고 화성 14형 2발 쏘고 화성 15형 1발 쏘고 2017년도에 북한이 보니까 총 미사일 발사 횟수만 이 탄을 몇 발 쐈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횟수만 보니까 27회 정도 돼요. 예. 지금 아마 올해 북한이 쏜 게 아마 23회 정도 될 겁니다. 23사회. 뭐 이게 몇 발을 쏜는지는 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상황이 거의 2017년도 상황의 데자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한미가 마찬가지였죠. 한미가 이제 극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화염과 분노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극단적으로 미국도 가고 여기에 대응해서 북한도 극단까지 갔다가 11월 29일 날 이제 소위 말하는 북한이 이제 핵무력 완성했다고 선언하고 난 뒤에 2018년도에 확 돌아서 가지고 평창 올림픽 나오고 이게 소위 말해서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걸 개인끼리 친구들끼리 말다툼하고 뭐 싸우고 하는 것을 이게 지금 남북 간 상황에서 비교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통상 보면 막 툭툭 싸우는데 이게 누가 옆에서 한마디 한다고 금방 이렇게 중단 안 하잖아요. 그게 조금 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한미에 대한 대응 또는 북한 스스로가 또는 한미가 하는 행동에 대응 이런 것들이 계속 조금씩 부딪히고 있는데 그것이 수위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미국도 입장을 냈는데 미국 입장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규탄한다. 한미는 굳건하다. 북한이 대화를 안 하고 있다. 왜 북한 대화 안 나오는 겁니까? 이런 거죠. 2021년도에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대북 정책을 표명한 게 있어요. 예. 그 대북 정책의 핵심이 정교한 실용적인, 정교하고도 실용적인 그런 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그 전략적 인내 정책도 아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그런 일괄 타결이라고 하는 그것도 아니고 그 중간선상에서 이렇게 모색해 나가겠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단계적 접근이거든요. 네. 최초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동결을 이제 목표로 해서 해제해주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그래서 뭐 동시행동으로 이렇게 하면 꽤 괜찮은 그런 이게 뭐라고 할까요? 대북 정책이었고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상 2021년도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때 성김 대표도 그때 임명을 뭐 정상회담 하는 자리에서 임명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북한한테 이렇게 제3자를 통해서 대화를 하자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이건 성김 대표가 직접 얘기한 거고요. 2022년도에 올해 들어서도 그러니까 주미 유엔 부대사가 유엔 총회에서 6월 달에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중국을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제3자를 통해서 북한하고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친서도 보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거기에 대한 북한의 대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종합해 보면 미국은 계속 무조건적인 대화를 하자는데 북한은 이 무조건적인 대화가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바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 계속 예를 들어서 김정은에도 얘기하고 김여정이 대하고 최선희도 얘기한 거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면 이게 조건절이 붙었어요. 예. 그러면은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가 안 됐으니까 계속해서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북한이 취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안 나오는 이유가 먼저 대북 적대시 카드를 철회해라. 정확합니다. 네. 자, 그런데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 밤사이 그 북한 도발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군사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 파기될 것인가는 북한에 달려 있다. 공을 다시 넘겼단 말이죠. 앞으로 북한의 반응은 또 어떨까요? 그 이제 대통령께서는 뭐 현명하게 잘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합의든지 간에 상대방이 합의를 안 지키면 나 혼자 지킬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상 북한하고 합의해서 그 합의가 끝까지 잘 지켜질 거라고 저는 제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이제 확신을 가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1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이제 그때 했던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뭐 9.19 합의, 뭐 2.13 합의, 그러니까 비핵화 회담이죠. 제네바 회담의 합의. 그런 것들 전체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남북한 합의도 있었고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합의도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안 지켜졌잖아요. 예. 그 안 지켜지는 오는 그 30년 세월 동안에 북한은 사실상의 비핵국가로 등극을 한 거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결국은 북한이 그래도 합의를 지켜라. 9.19 군사합의. 그거 지키면 그나마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가겠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두 번이나 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는데 만일 또 위반하면 그걸 나 혼자서 계속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그러니까 너한테 달렸다. 그러니까 위반하지 말라는 경고죠. 그 우리 측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수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계속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지금은 굉장히 좀 엄중한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북한이 지난번 9월 8일 날 소위 말하는 그 북한의 그 핵무장 정책, 핵무력 정책을 발표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이 전술핵을 어떻게 더 이제 그 경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15일 동안 김정은이 없어졌다가 그때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면 계속해서 전술핵 부대들의 핵 운용 능력에 대한 훈련 지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전술핵 실을 수 있는 것이 KN-23, KN-24, KN-25 그것뿐만 아니고 화성 12형 개량형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전폭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수지에서 쏘아 올린 미니 SLBM 6종류잖아요. 6종류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운용 능력을 다 시험해서 끝났다.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의 핵 공격 능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은 핵이 이제는 자위적 수단이나 방어적 수단이 아니고 이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공격적 수단으로 이걸 사용하겠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한 것을 저기 노동신문에서 실려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부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무엇으로 대비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정책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 핵 미사일 재래식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확장 억제력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이냐, 어떤 상황에서 제공해 줄 것이냐, 제공해 주는 내용은 뭐냐, 수단은 뭐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한두 달 전인가요? 우리 그 외무부 차관, 그다음에 국방부 차관, 미국의 외무부 차관, 국방부 장관 소위에서 2+2 회담을 통해서 전략 억제 협의체 회담을 했어요. 그 회담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여기에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합의를 다 하고 그러면은 군사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군사적으로 TTX 하자, 탑 테이블 엑서사이즈. 실제로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이걸 해 나갈 것인지 양쪽이 모여서 이것을 테이블 위에서 한번 우리가 모의해보자. 그것까지 지금 이제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개될 수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전략 자산들이 큰 것도 있을 거고 뭐 작은 것도 있을 텐데 뭐 전략 잠수함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그 B1B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뭐 전개될 수 있는 거고 F-35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것도 전개될 수 있는 거고 항공모함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전략 자산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전략 자산 전개를 포함을 해서 이제는 이제 이런 엄중한 상황이니까 이것 가지고도 안 되겠다라고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시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들께서 55%, 60% 가까운 국민들께서 우리 핵무장 해야 된다고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핵무장은 조금 좀 많이 나갔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보면 가능한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네. 그 선택지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또는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서 한국과 같이 나토식으로 핵 공유 정책을 펼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의 핵 뭐 자산들이 우리 한반도 인근에 상시 뭐 주둔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다양한 수단을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국방부에서는 한국형 삼축 체계를 네.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네. 앞서 그 윤 대통령의 의견 이야기도 잠깐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보니까 여전히 유용한 방어 체계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그 저기 여전히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정하고요.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여전히 유효한 체계다라는 것도 둘 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핵으로 대응해야지 핵에는 재래식 무기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10월 1일 날 국군에 날 때 무슨 해머5 거의 뭐 괴물 같은 것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공개를 해서 우리도 뭐 아주 뭐라고 할까요?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걸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8톤, 9톤이에요. 그런데 전술핵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걸 기준으로 보면 가장 작은 것이 0.3KT거든요. 그럼 300톤이에요. 하나는 300톤이고 하나는 8톤, 9톤인데 어떻게 이게 같이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것은 EMP라고 하는 거, 방사선이라는 거 하는 것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정책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거죠. 옛날 말로 하면 핵 우산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핵 확장 억제를 통해서 북한을 억제하고 그리고 이제 유사시에는 여전히 이제 그것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우리의 삼축 체제를 가동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삼축 체제가 이제 사실상 먼저 쏴서 우리한테 떨어지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일 도발 징후가 있을 때 먼저 가서 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킬체인이고요. 두 번째는 날라오잖아요. 날라오면은 그것을 이제 파괴시키겠다는 거 하는 것이 KAMD고요. 세 번째는 북한 지도부를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KMPR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킬체인이 되려면 북한에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이 텔이라고 하는 그 차량 있잖아요. 차량, 그다음에 이번에는 저수지까지 그리고 심지어 어떤 거는 터널에서 나와서 쏘기도 했는데 그런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런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정찰 위성과 소형 위성을 다 갖고 있느냐? 현재는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생각인 거죠. 두 번째는 한번 보시죠. 날라와요. 날라오는데 내가 여기서 맞춰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날아오는데 정상적인 것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날아오는데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실험을 계속 시험 발사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는 것은 KN-23, 24, 25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날아오면서 벤치 기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목표 지면은 풀업을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지거든요. 게다가 이게 지상에서 한 50km 이상 떠서 날아와야 내가 레이더로 그걸 계속 감시하고 추적하고 그리고 이제 가서 요격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주 뭐 20-30km, 30-40km 이렇게 낮게 날아오면은 레이더로 그걸 못 잡아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는 그걸 격추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게 날아오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이 또 부족한 게 있거든요.
이 부분도 보완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미국의 확장 억제에 기반한 삼축 체제는 여전히 유효한데 그 유효한 것을 더 유효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자라는 그런 무기 체계들이 있으니 이것을 빨리 보완을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자연스럽게 또 마무리를 해주셔서 여기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명대를 유지했지만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는 증가하면서 감소세가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17일 치러지는 대입 수능 방역 대책을 오늘 논의한 뒤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전날보다 줄었는데 일주일 전보다는 증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3,583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3,000명 넘게 줄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주 전보다는 4,900여 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200명 넘게 늘었습니다.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확진자가 증가한 것은 지난 8월 19일 이후 8주 만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23,523명, 해외 유입은 6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9명 줄어서 237명으로 사흘째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새 숨진 사람은 35명이고 치명률은 0.11%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달 들어 해외 입국자 PCR 검사 중단과 요양병원 대면 면회 허용처럼 방역 지침은 완화되고 있지만 유행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3천여 명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또 중환자 병상 가동률과 전체 병상 가동률도 9일째 10%대에 머물고 있어서 안정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50만 8천여 명이 응시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부는 올해 수능도 확진 시험생은 분리해서 별도의 시험장에 배치하고 모든 수험생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수능 2주 전부터 공동 상황반을 운영하고 점심시간엔 3면 종이 칸막이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하는 등 시험장 방역에도 전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보다 상세한 방역 대책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한 뒤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배추값이 크게 오르면서 포장김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런데 포장김치도 국산은 만만치 않게 비싸다 보니 아예 중국산 포장김치를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서울 마포 농수산물시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곧 김장철인데 김장 준비하러 온 분들 많습니까? 네, 이제 한 달 뒤면 김장철이 시작되다 보니 미리 배추 가격을 알아보러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뜻 배추를 집어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지난달보다 배추 가격이 많이 내려가긴 했어도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비싸니까 많이 떨어져야죠, 가격이. 없는 살림에 너무 힘들어요. 옛날 같으면 40포기, 50포기 했는데 지금 30포기 예산하고 있어요. 국산 김치가 워낙 비싼 탓에 중국산 포장김치를 찾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배추 작황이 좋지 않다 보니 지난주까지는 아예 국산 김치가 풀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중국산 김치를 사는 손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어도 여전히 가격 부담을 호소하며 중국산으로 눈길을 돌리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상인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9월 초순 때는 배추가 워낙 없으니까, 국산 배추가 없으니까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배추 자체가 없어가지고 국산 배추 쓰시는 분들이 수입으로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중국산 김치 수요가 늘어난 이유, 배추와 물을 비롯해 김장에 필요한 재료비가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 배추 가격은 한 포기에 9,700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6,000원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 역시 지난해보다 40% 넘게 비싼 수준입니다.
무도 한 개 3,700원대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올랐고 깐마늘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중국산 김치가 인기를 얻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시장에서는 중국산 김치 10kg이 18,000원 수준에 팔리고 있습니다. 환율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가격이 10% 넘게 오르긴 했지만 국내산 김치 가격의 3분의 1 수준이다 보니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다만 중국 김치 수요가 늘었다고는 해도 영세업체들은 매출 증가 효과가 별로 없고 오히려 줄어든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물가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이미 대부분 품목의 매출이 떨어진 데다 중국산 김치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국산 김치 가격이 올라도 반사이익을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마포 농수산물시장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수입 물가가 원화 약세의 영향으로 석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입 물가는 한 달 전보다 3.3%, 1년 전 같은 달보단 24.1% 올랐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한 수입 물가는 7월과 8월엔 하락했지만 9월엔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승원 부총재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미 연방준비제도가 고물가 대응을 위해 긴축 정책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확대됐다며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도 예상보다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나 강도 높은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 총재는 그럼에도 금리 인상을 멈추면 더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각국 중앙은행에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을 이어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내놓은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8.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8.1%를 웃돌았습니다. 석 달 연속 상승률이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6.6% 올랐습니다. 지난달 6.3%보다 더 올라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며 고강도 금리 인상을 이어갔지만 인플레이션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사회보장연금을 42년 만에 최대폭인 8.7%나 인상하기로 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길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연준 회의에서도 0.75%포인트 금리를 올려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이어갈 거란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연차 총회 연설에 나선 IMF 총재는 금리 인상에 따른 비용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최우선이라며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을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monetary policy puts a foot on the brakes, fiscal policy should not step on the accelerator because if it does, we are for a very dangerous ride.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여전히 높은 물가지만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연율로 따지면 지난 석 달간 물가 상승률은 2% 수준으로 2분기 11%보다 나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물가를 잡기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없앨 거라며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하락세로 시작한 뉴욕 증시는 저가 매수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올랐지만 불안 요인을 떨쳐내진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망 사용료를 둘러싼 국내 통신사와 세계적인 대형 기술 기업 사이의 마찰이 점입 가경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한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는데요. 망 사용료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논란이 이어지는 건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게 기업 간의 문제다 보니까
와닿지 않는 분들도 그렇죠. 많을 것 같은데 네. 망 사용료가 어떤 개념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첨예한 문제기도 하고 복잡하니까 예. 차근차근히 좀 알아보자고요. 네. 이 인터넷을 우리가 다 쓸 때 돈을 안 내고 쓰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예. 다 돈을 내고 씁니다. 그런데 이 용어 자체가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 통신사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을 하는데 많이 썼다고 해서 돈을 더 내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접속료 개념입니다. 네. 그런데 네이버 같이 큰 기업들 이런 데는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이런 곳에서는 그 인터넷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추가로 요금을 냅니다. 제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망 사용료는 이 후자의 문제입니다. 예. 이 사용료를 더 내라. 아니 우리는 못 내겠다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망 사용료라는 개념이 국내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기업과 기업 사이의 거래일 때라도 접속료만 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게 아무리 세계적인 표준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인터넷 쓸 때 뭐 구글 같은 걸로 검색하신 분 거의 없잖아요. 예. 다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쓰셨고요. 예. SNS도 뭐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싸이월드 같은 거 쓰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고 해도 국내 기업끼리 합의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유튜브 안 쓰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들 유튜브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OTT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OTT 같은 이런 동영상 서비스들은 일반적인 웹페이지 서비스보다 훨씬 많은 통신량을 요구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페이지 하나보다 동영상이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내 통신사들의 굉장히 부담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망을 더 투자할 필요도 있고요. 또 외국과 망 제공자들과 거래를 할 때 비용도 더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서 돈을 더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지금 망 사용료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갈등의 주체들을 보면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한쪽이고 그렇죠. 그 반대편에는 국내 통신사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네. 국내 기업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건가요? 자, 국내 통신사는 KT 있고요, SK 브로드밴드 같이 있고 또 LG U+가 있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돈 더 내라는 겁니다. 돈 받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통신사들에게 망 사용료를 이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하나 또 준비를 해봤는데 통계가 있습니다. 예. 지난해 전 세계 인터넷 전송량을 조사를 한 건데요. 구글이 21%였고요. 우리 메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예. 회사죠. 그리고 넷플릭스가 9%가 조금 넘습니다. 지금 보면 나오는데 지금 구글, 메타, 넷플릭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해서 6대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곳이 전 세계 인터넷 통신량의 60%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쓰는 망의 부담을 국내 통신사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통신사들의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뭐 굉장히 대대적인 여론전이 나서면서 강도 높은 표현들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런 회사들의 망 무임승차를 방치하게 된다면은 결국에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는 비극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인터넷을 무상으로 쓸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이나 뭐 권한 같은 것도 없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형 콘텐츠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국내 사업 구조를 무시하고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또 지금 일각 콘텐츠 사업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크리에이터들의 수입이 줄어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정보부터 공개를 해라. 니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우리가 공개가 안 돼 있지 않냐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눈에 띄는 주장이 하나 있었는데 망 사용료가 도입이 돼도 구글이 낼 사용료는 전체 수익의 최대 0.25%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여론전에 맞서서 또 다른 여론전을 벌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구글과 넷플릭스가 국내에서도 한 30% 정도 그 망 사용 맞습니다. 비중이 좀 크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 두 기업의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망 사용료 논란이 더 많이 불거졌었고 예. 이 두 기업은 여론전을 펼치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 이런 상황인 것 아닙니까? 세상에 돈을 더 내라고 하는데 내 돈 여기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다른 기업들은 국내 그 사정에
규정에 그렇죠. 따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계 기업들도 대부분 따르고 있는데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구글과 넷플릭스 두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분쟁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도 분쟁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페이스북 접속이 좀 어려워졌다 이런 소식을 이렇게 접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 KT와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KT에서 비용을 더 내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 통신망을 바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방통위에서 과징금을 물게 되면서 이게 법적 다툼까지 이어졌는데요. 일단 1심과 2심에서 페이스북이 승소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SK 브로드밴드랑 넷플릭스 간의 이 법정 다툼인데요. 여기에서 일단은 1심에서는 넷플릭스가 패소를 했고요. 2심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슈가 되다 보니까 구글이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유튜브에 접속해 보면은 맨 위에 나와요. 광고로. 지금 여론전을 굉장히 강하게 펼치고 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6개 빅테크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구글부터 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6개 빅테크의 공통점이 느껴지십니까? 다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미국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국가의 이익도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국회에서도 이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인 맞습니다.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7건이 국회에서 계류가 되고 있어요. 네. 전기통신사업법인데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망 이용 대가를 거부하는 걸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국내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대기업 중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기업이라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하고 넷플릭스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실상 겨냥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야가 모두 비슷한 법안을 발의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국회에서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론전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후술할 좀 이따 말씀드릴 사건도 하나 있는데 트위치라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국내에서만 화질을 낮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또 이런 법안 추진이 약간 좌초라기보다는 좀 늦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미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압박도 있습니다. 무역대표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하기도 했고요. 산업부로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요지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 법안은 미국 기업의 차별적인 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되면은 통상 마찰로 비화될 가능성도 지금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법안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은 통신사들이 벌겠지만 그 부담은 우리 모두가 지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통상 마찰로까지 비화가 된다면은 필연적으로 우리는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인 미국과의 통상 마찰에서 사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더욱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 법안이 또 주목받는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런 빅테크들이 빨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전 세계들도 앞다퉈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특히 EU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도입을 하려고 하다가 미국의 압박 때문에 철회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이런 법안을 좀 추진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좀 주목을 받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시작된 논란이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한창 논란이 뜨겁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어제 국회 문체위에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이게 콘텐츠 산업 관련 유관기관이 대상이었습니다. 굉장한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일단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그 증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여기는 망 공급자로부터 망 사용료를 내고 이 망을 받아다 쓰는 곳들의 협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망 사용료에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망 사용료가 도입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국내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외국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사용료를 부과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투자할 의욕이 생기겠어요? 이런 것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도 통신업계에만 이득이 되고 국민에는 피해가 될 수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좀 상당히 좀 논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도 증인이 나왔는데요. 여기는 뭐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통신사의 이익을 대변을 합니다. 당연히 강조를 하겠죠. 아까도 박성원 앵커가 말씀을 하셨지만 넷플릭스와 구글만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이들이 국내 통신량의 34% 정도를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내야 되는데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내세워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에도 좀 일리 있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좀 어느 쪽이 맞는지는 뭐 각자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시청하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도대체 이게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 그렇죠, 예.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좀 와닿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자, 최근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사이의 마찰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튜브가 여론전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트위치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라는 기업인데 여기가 아마존이 모기업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망 사용료가 너무 비싸서 못 쓰겠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만 화질을 제한을 뒀습니다. 최대 화질을 좀 낮추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이게 생각보다 조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바로 그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 축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 안 쓰는 사람 없죠, 요즘에. 인터넷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망 사용료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미 국내에서 자리를 잡은 콘텐츠 사업자 하나가 국내 사업을 퇴화시킨 거나 다름없어요. 이미 문제가 하나 불거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 자금력이 부족하고요. 또 망 이용료가 아까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떠나거나 사업을 접게 되겠죠. 예. 사실 이거는 국내 토종 OTT들이 국내에서 통신사랑 관련이 없으면 큰 힘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이기도 합니다. 망 사용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국내에 사업하기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망 사용료가 생기는 순간에 국내 인터넷 환경에는 제약이 하나 크게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자원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야 되는 국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배경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빅테크들이 다 빨아가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서 그냥 법안을 쉽게 발의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논의,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발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에는 완연한 가을이지만 다음 주에는 날씨가 급변한다고 합니다. 내륙 기온이 처음으로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쾌청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은 가을 날씨의 상징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며 단풍 전선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단풍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날씨가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화요일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4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 찬바람까지 불며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특히 경기와 강원 내륙 지역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 기온을 보이며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찬 공기로 인해서 기온이 급감하는 형태를 보이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서 쌀쌀한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8일과 19일 사이에서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가 나타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초겨울 추위에 서리와 얼음도 예상돼 농작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때이른 추위는 사흘 정도 이어진 뒤 다음 주 목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방탄소년단 BTS 콘서트가 내일 부산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에서 BTS 팬들이 몰려 부산은 축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공연장 앞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 앞입니다. 벌써 뒤에 사람들 모습도 보이는데 뒤로 보이는 경기장에서 내일 공연이 열리는 거죠? 네, 내일 저녁 6시 방탄소년단 Yet to Come in 부산 콘서트가 이곳에서 열립니다. 뒤로 볼 수 있는 팬들 모습은 이 손바닥만큼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림막 사이에서 공연장 내부가 보이는데 이거라도 보면서 리허설을 먼저 즐기려는 팬들의 모습인데 눈과 귀를 거기서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 제목에 있는 Yet to Come은 지난 6월 BTS가 선보인 신곡으로
아직 오지 않은 최고의 순간을 기다리며 엑스포 유치에 대한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불과 4개월 전에 팀 활동 중단을 선언했던 BTS가 이른바 완전체로 모여 준비한 공연이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습니다. 2030년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이번 공연을 전 세계 BTS 팬 가운데 5만여 명이 직접 관람합니다. 공연은 내일이지만 주변에는 많은 BTS 팬, 아미가 이곳을 찾았는데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기념물과 시설 앞에서 사진을 남기고 BTS 관련 기념품을 사며 즐거운 모습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바다를 건너 부산을 찾은 그리고 공연을 기다리는 아미를 만났습니다. BTS,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r music. I love your personalities, and all that you sent throughout the message you sent throughout the world. I'm looking forward to tomorrow. 사랑해, 뭐라해. 공연장인 아시아드 주 경기장 외부에 BTS 멤버 모습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걸리고 주변 도로에는 보라색 등 600개를 설치한 보라로드가 조성됐습니다. 이 보라색이 BTS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멤버 현수막이 주변 가로수길에도 길게 나부끼는 등 이곳은 온통 BTS입니다. 무료인 이번 공연 표를 추첨 등으로 확보한 5만여 명 가운데 40%가 외국인으로 집계 됐습니다. 공연표가 없어도 부산을 찾은 팬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통업계는 이번 공연으로 부산을 찾는 내 외국인이 10만 명이 넘을 거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공연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도 많습니다. 매일 밤 광안대교와 부산타워 등 부산 지역 주요 건축물이 BTS를 상징하는 보랏빛으로 물드는 보라의 부산. 직접 공연을 볼 수 없어도 부산항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실황 중계로 만날 수 있는 라이브 플레이. 전야 이벤트와 BTS 관련 각종 전시, 판매 행사가 줄줄이 열리면서 축제 같은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여기에 아미 회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공연이라는 하이라이트를 뒤에 배치하고 각종 부대 행사를 진행하는 BTS 축제가 며칠째 부산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BTS 공연을 앞둔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열린 K-팝 커버 댄스 대회 우승자들이 청와대에 모여 실력을 뽐냈습니다. 이들은 어제 광화문 광장과 한강공원에 이어 오늘 청와대 본관 앞 광장에서 방탄소년단의 노래 등 K-팝에 맞춰 군무를 선보였습니다. 올해 12번째를 맞은 K-팝 커버 댄스 페스티벌은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며 결승전은 내일 오후 한강 노들섬 특설 무대에서 개최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결산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영화제에서 71개 나라 242편의 영화를 상영했고 모두 16만 1,145명이 영화를 관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개막한 부산국제영화제는 7개 극장 30개 스크린에서 242편 영화를 상영했고 커뮤니티 비프에서도 161편을 선보였습니다. 한 공기업이 입사 지원자에게 합격 문자를 보낸 뒤 3주 뒤 갑자기 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이 사건은 허술한 인사관리 때문에 빚어진 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기업은 다음 채용 때 특혜를 주겠다며 이번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근 한 공기업에서 대전에서 근무할 채용형 인턴을 뽑았습니다. 2달여 뒤 이 공기업 지원자들이 모여있는 SNS 채팅방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합격 문자를 받고 관련 서류까지 보냈는데 뒤늦게 불합격 통보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YTN이 취재한 결과 실제 사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 측이 갑작스레 생긴 결혼을 채우려고 채용 절차를 지나치게 서두르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기존에 합격해서 일하고 있던 직원이 퇴사하겠다고 하자 사직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번호를 받았던 지원자에게 덜컥 합격 문자를 보내버린 겁니다. 하지만 직원이 퇴사를 번복하면서 문자를 받은 합격자는 결국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합격 통보를 한 이상 이미 채용한 거로 봐야 하기 때문에 뒤늦게 불합격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채용된 걸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채용 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해서 해고 자체가 무효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 회사가 해당 지원자가 다시 지원할 경우 서류 전형 면제라는 특혜 제공을 제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사 측은 정부의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과 자체 규정에 있는 구제 조건을 준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둘 다 이번 사안에 적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지원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고 사정을 설명한 뒤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합격 번복 사태와 이를 무마하기 위한 근거 없는 특혜 제공 시도. 해당 기업을 바라보던 취업준비생들은 채용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면접에 갈 수 있는 인원은 제한적인데 이게 회사의 잘못으로 그 한 자리 인원을 그 억울한 분을 붙이면 또 나머지 한 분은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YTN 양동훈입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 동안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이 당분간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서 살게 됩니다. 법무부는 김근식이 스스로 살 곳을 마련하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생활관 입소를 희망했고 사정을 고려해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출소 직후부터 김근식에게 전담 보호 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미성년자 접촉을 원천 차단할 방침으로 이를 어기면 신속 수사팀이 즉각 체포에 나섭니다. 경찰도 특별 대응팀을 꾸려 김근식을 상시 관리하고 주변 학교나 아동 이용시설 근처에 CCTV 등 방범시설을 증설하고 순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김근식이 출소 뒤 당분간 경기 의정부시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입소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입소 지정 철회를 촉구했고 경기도도 법무부의 재고를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근식의 신상 정보는 출소 당일인 오는 17일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와 모바일 웹에 공개됩니다. 김근식의 주소와 사진 등 8가지 정보가 공개되며 여성가족부는 공개 당일 접속량 증가에 대비해 긴급 대응반을 운영합니다.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절도 사건을 해결하겠다며 한 학급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DNA 검사를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DNA 자체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서 법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학교와 경찰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7살 A군은 얼마 전 학교에서 DNA 채취 검사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학기 초부터 교실에서 도난 사건이 끊이지 않아 학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용의자를 가리기 위해 반 전체 학생의 DNA를 채취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현금은 없어져 있는 상태로 지갑이 발견이 되어서 그 지갑을 학교 측에서 경찰에 물증으로 제출을 했고 수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DNA 검체 채취를 요청함으로써 학생들은 학교 측이 사건에 대한 설명은커녕 특정 학급만 대상으로 DNA를 채취하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호소했습니다. 저희 반만 진행하는 거였고 저희 반만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진 않았어요. 설명을 잘 안 해주셔서 어떻게 채취를 하는지도 잘 몰라서 애들끼리 조금 너는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면서 눈치를 보고 현행법상 채취 대상이 동의하면 영장 등이 없어도 DNA 검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DNA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 학교가 반 전체 학생에게 검사를 요구한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 학생들의 DNA가 묻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 DNA랑 겹치는 학생들 전부 다 범죄 혐의자이냐. 학교 측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개별 면담 등을 진행했지만 절도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DNA 검사 대상과 범위는 수사 주체인 경찰이 결정해 협조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경찰은 오히려 학교 측이 먼저 DNA 검사를 적극적으로 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책임 주체가 누구든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니만큼 DNA 검사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DNA를 이제 채취하는 그런 방법은 대단히 비교육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PTSD를 이제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 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혁신학교입니다. 특정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DNA 채취 검사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경기 의정부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호원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김천-나들목 부산 방면으로 가던 25톤 화물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실린 화물이 건너편으로까지 쏟아지면서 차량 석 대가 잇따라 부딪혔는데 화물차 운전자는 끝내 숨졌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대전 중리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80대 남성이 얼굴과 허벅지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주택 마당에서 난 불이 집안까지 옮겨붙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동갑내기 남성을 감금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고등학교 동창인 A씨를 가둔 뒤 2달에 걸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가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장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장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 9일 1년 형기를 모두 채워 석방됐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3번째 구속 위기에 놓였습니다. 네, 부조종사와 승무원 등 직원 100여 명을 부종 채용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오늘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과 2014년에 작성된 이스타항공 부조종사 채용 내부 문건입니다. 지원자 개인 이력 옆에 추천인이 명시돼 있습니다. 전직 총리와 현직 광역단체장 등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방해 혐의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이들에 대한 기소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대신 검찰은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과 초종구 전 사장 등 이스타항공 수뇌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5년 말에서 2019년 사이 공채에 지원한 127명의 채용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미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 전 의원. 회사 돈 배임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심 재판 중입니다. 지난 6월 석방 이후 석 달 반 만에 다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된 이 전 의원은 말을 아꼈습니다. 법정에서 말씀드리게 협의 인정하십니까? 채용에 관여하신 혐의 인정하십니까? 채용에 관여하셨어요?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2차례 무혐의 처분했는데 전주지검의 재수사에서 진상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 채용 특혜 의혹도 남아있는 상황. 한때 정관계 영향력을 자랑하며 불사조를 자처했던 이 전 의원이지만 연이은 부정 사건으로 질곡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지난달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전시 소방본부가 지난 6월 현대아울렛 소방점검 때 지적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만약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앞서 지난 6월 피난 유도 등 작동 불량과 주차장 화재 감지기 전선 상태 불량 등 24건을 지적하고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YTN 취재 결과 사고 당시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4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데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정류장에 멈춰선 버스 위로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도로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연기가 가득합니다. 지난해 6월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모습입니다.
현장을 감독한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에는 2가지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우선 부실 해체 작업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영업을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했다는 이유로도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4억 원을 내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뿐 아니라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스로 영업정지 8개월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고 변경을 요청해놓고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3개월 뒤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거대 건설사가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형사소송에서도 재하도급을 지시나 공모, 묵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며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딴 영업정지 처분을 법정 다툼으로 무마하는 사이 현대산업개발은 6천억 원대 서울시 공공재개발 사업을 따내는 등 올해 도시정비 사업만 1조 원 넘게 수주했습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해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해놓고도 지금까지 결론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제처로부터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다는 요청과 자문을 받았지만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 측 요청에 따라 추가로 설명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틈을 타서 대형 입찰에 응해서 낙찰을 받는 것은 행정기관이 이렇게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는 그 대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을 둔다든지 하는. 앞서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붕괴 사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다음 달 시작됩니다. 이딴 참사 때마다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사고 책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러시아의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보복 공습이 오늘도 이어진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점령지를 되찾기 위해서 진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강력한 남부 헤르손주는 러시아 점령지 행정부가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하고 러시아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에서 구조대가 필사적으로 잔해를 치우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 6시간 만에 잔해에 깔려있던 12살 소년이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Звонили, нет, под утром звоним, нет. Я позвонил знакомому, говорит, да, в эту пятиэтажку прилетели. Мы сразу прилетели. 미콜라이우는 13일 하루에만 주거지 40여 곳이 폭격을 당해 적어도 2명이 숨졌습니다. 지난달 러시아군을 쫓아낸 쿠피안스크에도 이른 새벽 시장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город Купянск, возле центрального рынка. Произошло, пролетело, что-то бахнуло и все разнесло все. Военный объект, наверное, понимаете? Считают, вот это военный объект.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무차별 공습에 상관없이 러시아 점령지를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합병을 선언한 헤르손주에서 이달에만 500제곱킬로미터를 되찾았습니다. 결국 고립 위기에 빠진 점령지 행정부는 주민 대피를 권고하고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Херсон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рганизов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выезда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ля отдыха и учебы херсонских семей. 우크라이나는 공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의 남부 접경 도시 벨고로드와 크라스노예 마을에도 현지 시간 13일 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일부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는 지난 10일 이후 키이우 등을 향했던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은 전형적 테러라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추가 기소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화상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언급하며 지금은 러시아와 평소처럼 비즈니스를 할 때라고 믿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주도인 롤리의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경찰관을 포함해 5명이 숨졌습니다. 총격은 현지 시간 13일 오후 5시에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5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명은 롤리 경찰국 소속 경찰관이었습니다. 범인은 주택가 산책로를 따라 걸어가면서 총기를 난사했는데 경찰은 수색을 통해 용의자인 청소년 1명을 체포했습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 시내에서 시진핑 파면을 외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20차 공산당 대회를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 벌어진 이 같은 돌발 시위에 공안 당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시내의 한 고가도로 위에 현수막 2장이 내걸렸습니다. 한쪽엔 독재자 시진핑을 파면하라고 적었고 다른 한쪽엔 봉쇄 말고 자유를 달라는 등의 구호로 빼곡히 채웠습니다. 원인 모를 화염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사이 확성기 방송도 들립니다. 한간에선 현수막 시위를 벌인 사람이 분실을 시도했다는 말도 들리는데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화면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수막이 내걸렸던 고가도로입니다. 당대회가 열리는 인민대회당에서는 10km 넘게 떨어져 있지만 주변에 여러 대학이 몰려 있고 지하철역도 가까워서 사람과 차량 이동이 많은 곳입니다. 공안 당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곳곳에 사복 경찰과 보안 요원들이 배치됐고 검문 검색도 강화됐습니다. 중국 인터넷에 올라오는 돌발 시위 당시 영상과 사진도 속속 삭제되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체포된 사람이 증발하는 걸 막자며 신상 공유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외신들은 당대회 직전 대대적인 단속으로 140만 명이 체포됐고 방역 봉쇄 조치에 따라 격리된 사람은 2억 명이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국민타자 이승엽이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새 사령탑이 됐습니다. 초보 감독 최고 대우인 3년 18억 원의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국민타자 이승엽이 두산 베어스의 새 감독이 됐습니다. 계약 기간 3년에 총액 18억 원. 스타 이름값에 맞게 초보 감독 최고 대우입니다. 두산은 이승엽 감독이 팀의 도약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레전드 이승엽 감독은 삼성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기본기를 바탕으로 감동을 드리는 야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산 홈런 1위,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쓴 이승엽 감독은 한국과 일본에서 홈런 626개를 쳤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극적인 홈런포로 큰 기쁨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2017년 은퇴 뒤 야구 해설위원과 KBO 홍보대사, 기술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도자 경험은 없습니다.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을 이끈 김태형 감독과 결별한 두산. 8년 만에 가을 야구 탈락, 9위 추락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타자 이승엽 감독과 미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코트 최강자를 가리는 프로농구 2022-2023 시즌이 내일 열전에 돌입합니다. 흥행 요소도 많지만 개막전부터 리그를 파행 직전까지 끌고 간 신생 구단 캐롯을 바라보는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농구 2022-2023 시즌이 6달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호웅과 이승현, 이대성 등 정상급 스타들이 새로운 팀으로 연쇄 이동하고 10팀 중 절반인 5팀이 새 사령탑을 맡는 등 어느 때보다 흥행 요소가 많습니다. 프로스포츠 최초로 함께 감독을 맡은 조상현, 조동현 쌍둥이 형제의 지략 대결에 팬들의 눈길이 집중됩니다. 지고 나서 솔직히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좀 억울한 부분도 있었고 잠을 많이 못 잤고 정규 시즌 들어가서 6번 더 붙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경쟁력을 선수들이 보여줬고 자신감 또한 넘치니까
좀 더 조직적이고 재미있는 농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신생팀 캐롯의 불안한 행보는 올 시즌 프로농구의 가장 큰 의문부호입니다. 15억 원의 가입비 중 1차분인 5억 원을 내면서 리그 파행의 위기는 간신히 넘겼지만 남은 가입비 10억 원과 전신 오리온 측에 납부해야 하는 인수금 20억 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밖에 70억 원에 달하는 농구단 한 시즌 운영 비용을 차질 없이 충당할 수 있을지 농구계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문제 없이 해서 시즌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승팀 SK가 KT와 함께 2강으로 꼽히는 가운데 새로 도입된 아시아 쿼터로 국내 무대에 선보이는 6명의 필리핀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선보일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나날이 가을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며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참 좋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겉옷으로 체온 조절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지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3도, 대전과 대구는 12도, 부산은 16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2도에서 4도가량 크게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 대전과 대구는 23도, 광주는 무려 25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겠고요.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이브닝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